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더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국내에서 먼저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장 언제부터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자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불공정 인사라며 공세에 나서자 직접 반박에 나선 황교익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은 일단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를 항의 방문한 결과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제때 받지 못한 백신을 당장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측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소한 100만 회분 이상, 이르면 9월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모더나사에 계속 요청을 보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가 먼저 쓰게 해달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국 모더나 본사에 간 정부 대표단도 이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내 공급 안전성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표단 요청에 모더나 측도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물량과 도입 시점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내 우선 공급 대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사용 허가를 위해 만드는 초도 물량입니다. 최소한 100만 회분인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종에 쓰이려면 모더나 본사의 품질 검사, 그리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용 백신은 다음 주쯤 나옵니다. 정부는 이 허가도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9월부터 접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질을 빚은 물량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갔다 와, 한영아. 친구들을 만나서 기쁘고 신났어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가니까 아이도 좋아하고 아무래도 학생이 부진을 하니까. 정부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밖보다 아니 덜 위험하고 아이들 공부나 정서에도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과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계셔야 선생님 말이 무섭구나 하고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유일한 걱정은 감염 위험입니다. 학교에서 걸렸다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 학교가 좀 안심. 학교 안이 덜 위험하다 해도 델타 변이는 위협적입니다. 델타 변이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어린아이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 등교가 방역 틈새가 될 거란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학교 내에서 방역 조치가 완전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의 접촉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는 가급적 많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방침도 바꿨습니다.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동선에 따라 격리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음성 확인서를 내면 학교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 방역이 코로나와의 공존을 위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30, 40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남아서 맞을 수 있는 연령대를 다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전 예약을 시작한 30, 40대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예약에 성공하면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부제 예약에 따른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은 오는 26일 시작해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언제로 예약하느냐에 따라 1차 접종까지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화이자 모더나는 6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10부제 예약 날짜가 9월로 넘어가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시기가 더 빨리 옵니다. 다만 정부는 수급 상황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접종 간격을 다시 4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 중순에 맞아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마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50세 미만은 화이자가 2차 접종 백신입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면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국내 의료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을 때보다 중화 항체가 6배 높았습니다. 화이자 2번 접종과는 비슷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희귀혈전증, 화이자 모더나는 급성 심근염과 심낭염이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각각 1,000만 명 넘게 맞은 가운데 3건과 2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모두 부작용은 있지만 흔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백신을 선택하되 가급적 2차 접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친일 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전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황 씨의 자질을 놓고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안지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황 내정자를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걸 연일 비판해온 이낙연 캠프가 오늘은 친일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 씨가 평소 한국 음식을 폄하하고 일본 음식을 높게 평가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황 씨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일본 총리를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논평을 내고 자제 논란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독일 출신 귀화 한국인 이참 씨에 비유하며 이참 씨보다 훨씬 활동 경력이 많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훈 인사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경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캠프 내에선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황 씨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JTBC에 캠프 내 일부는 자질과 상관없이 임명에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했고 결국 자진 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우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청에도 불공정 채용 비리가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선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선 황 내정자를 두고 도쿄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총리를 하라라고 하셨던데 이게 본질과 좀 멀어지고 친일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친일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예요. 문재인 정부와 반대쪽에 있는 일베 등 극우 집단들이 저한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시끄러웠었는데 2020년 들어와서부터는 조용했어요. 더 이상 친일 프레임을 씌울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한 말과 그래서 일부분 잘라와서 비틀고 왜곡한 결과이거든요. 예. 제가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더 낫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돌아요. 그런데 그 버려진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자 그러면 적의 칼을 가져와서 같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저 황교익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죠. 예. 그런데 일본 총리를 하라고 정부... 하신 것도 그렇게 따지면 친일 프레임 씌우기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러링을 한 거죠. 제가 사실 그대로 뭐 문재인 일본 총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 이낙연 캠프에서 저한테 도쿄, 오사카 관광공사를 하라 하는 그 말과 제가 이낙연 씨한테 일본 총리 하라고 한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근거도 없고 예. 서로 그냥 욕먹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 제가 미러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훈 인사냐 아니냐 이게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른바 형수욕설을 두고 이해한다라는 두둔을 했고 또 학연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학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대 나왔지만 중앙대 동문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마산 하구에 뭐 향후에 이런 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학연, 지련, 혈연을 따져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그 3년을 갖다가 저는 철저히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 지사와 한 번도 뭐 동문회니 이런 것으로 이제 연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이재명을 이해하자라는 말은 2018년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일이 보훈의 일이었다 그러면 보훈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이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9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작에 저한테 그걸 제안을 했었겠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훈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무슨 은혜를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캠프 쪽과는 뭐 연락을 나누거나 그런 사이는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하고는 제가 평생에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뭐 행사장, 뭐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의 기획을 위해서 제가 단체로 이런 사람 같이 만나서 회의하는 거, 그 행사장에서 본 거, 네. 마산에 제가 황교익 TV를 촬영하기 위해서 만난 거, 뭐 그 정도의 사람이죠. 그냥 경기도지사이고요.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요. 일을 하는 것에 서로 이렇게 비껴나는 이 정도의 일만 있어요. 네. 우리 앉아서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어요. 차 한 잔 나눴나? 단체로. 그 정도의 관계를 두고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나 권유가 있었나요? 제가 경기도의 일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경기관광공사 자리. 경기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 보니까 북한 관련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진각과 평안우리 이쪽 공간이 경기관광공사의 자산입니다. 네. 여기서 재미난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이때까지 한 많은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남북 정상회담 만찬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음식을 가지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오고 그것을 관광 자원화하는 일,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업무 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도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합격 통보가 왔고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전문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심사 기준을 보면 대규모 조직의 경영 경험, 또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 그리고 경제 분야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던데 이런 것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마칼럼니스트로 방송 매체에 나올 때는 음식점에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하니까 맛집 소개 정도로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가 평생에 해왔던 일은 지역에 있는 내재적 자원을 매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지역 공동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부산의 푸드 필름 페스타 같은 지역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 뭐 명품 어촌 테마마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대중들한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그 부분에 전문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매체에 등장하는 그런 인상기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써놓은 책,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전문가를 다룰 갖다가 거니까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예, 캠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내정 철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각각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후보자 입장에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확보한 권리를 어느 누구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것은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나요? 당신들,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문화 인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했다는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을 했지만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토론회 취소로 갈등 봉합을 시도했던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이 대표는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내일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취소하고 25일 정견 발표회를 열자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론회 개최 여부로 갈등이 벌어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갈등 봉합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윤석열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회의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말을 줄여야 한다 등 리더십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발언의 취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하지만 원전 지사는 그 맥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JTBC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며 정견 발표에 참석 여부는 논의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물러난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던 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여성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법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Just I'm with my little sister. We are living at home. That's why I'm afraid from everything. 공포에 빠진 시민들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됐던 카불 공항은 제자리를 일단 찾았습니다. 탈레반은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탈레반 대원들이 깃발을 꽂은 차량에 올라 거리를 질주합니다. 총을 들고 거리 곳곳을 순찰하며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을 검문합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Everything will be fine, the commander says. Nobody should worry. 일부 대원들은 놀이공원에서 범퍼카와 회전 목마를 타며 승리를 자축하기도 합니다. 탈레반은 정부 물자와 아프간 정부군이 버리고 간 무기와 차량, 전투기까지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군에 지원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이 궁극적으로 탈레반에게 득이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새 정부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BC는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 들리던 음악 소리도 멈춰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도 외출을 삼간 채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탈출 인파로 한때 주변 도로와 주기장이 마비됐던 카불 국제공항은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반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미군 3,500명가량이 배치돼 각국 대사관 관계자 등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앞서 공포에 질린 아프간 주민 640명은 카타르로 향하는 미군 화물기에 억지로 몸을 밀어넣어 탈출했습니다. 탑승하지 못한 이들은 활주로를 주행하는 비행기를 위험하게 뒤쫓았고 일부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 추락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국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니 대통령이 돈으로 가득한 차 넉 대와 함께 탈출했다가 돈이 헬기에 모두 들어가지 못해 일부를 활주로에 남겨뒀다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우리 교민 한 명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군 수송기를 타고 무사히 출국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근평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긴급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건 현지 시간 15일 오후였습니다. 공관 직원 대부분은 즉각 빠져나갔지만 교민 한 명이 현지 사업 문제 때문에 출국을 주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민은 어제 저녁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 등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미군 수송기에 오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에 몰려든 인파 때문에 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등에서 대기를 이어가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활주로 상황이 정리된 뒤 비로소 카불 공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민과 공관원들이 탑승한 비행 항공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아프간 교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수 작전이 마무리된 겁니다. 당초 현지에 더 머물 계획이었던 최 대사 등 공관원 3명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함께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동 지역 제3국에 도착해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주 카타르 대사관에 주 아프간 대사관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탈레반 정권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30년간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프간 재건에 투입했는데 이 문제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필요하다면 주 아프간 공간 운영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와는 항상 협력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선 특히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과거 집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당장 거리에는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소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성 인권을 탄압해온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을 막았습니다. 남성 보호자가 없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탈레반이 물러난 뒤 여성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프간의 첫 여성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떠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The fear that every mother has in Afghanistan, the fear that every woman has in Afghanistan. 카불 거리에선 여성 모델의 사진을 하얀 페인트로 뒤덮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현지에 있는 기자의 옷차림까지 바뀌었습니다. Now you can see a lot's changed. Certainly the dress code for me has changed. We're standing here with Taliban fighters just behind us. 거리엔 여성들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의식한 듯 탈레반은 히잡을 착용한 여성들의 취업과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에 맞서 인권운동을 했던 말랄라는 이미 여성 탄압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I've already seen news reports that many girls have been sent back from university. A lot of them have been asked to get married, at age 15, 12. JTBC 김지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철군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미국 내 여론이 70%에 가깝고 국제사회도 아프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위해 백악관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I stand squarely behind my decision.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정부의 협상을 이어받은 거라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This did unfold more quickly than we had anticipated. So what's happened?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하지만 아수라장이 된 카불 공항, 비행기에 몰래 매달렸다 추락하는 아프간인들의 모습은 미국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미군 철수를 70% 이상이 지지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9%나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인보다 군인을 먼저 빼낸 건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Use all tools at its disposal to suppress the global terrorist threat in Afghanistan and to guarantee that basic human rights will be respected. 이처럼 국내외에 우려 섞인 시각을 되돌려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석 씨가 낳은 아이가 맞고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봤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석 씨는 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석 씨가 아이를 낳은 걸 본 사람도 기록도 없고 바꿔치기를 한 아이 행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아이는 석 씨가 낳았고 아이를 바꾼 것도 석 씨라고 봤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5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아이를 친모라고 나왔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도 석 씨가 친모라는 걸 말해줬습니다. 또 출산 추정 시점에 회사를 한 달 쉬었고 출산 관련 영상을 보거나 육아 관련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때문에 숨진 아이는 석 씨가 낳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3월 30일과 4월 1일 이틀 만에 신생아 몸무게가 크게 줄었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몸무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 씨의 딸이 출산 뒤 퇴원하면서 가져온 탯줄 유전자가 숨진 여아의 것으로 나와 퇴원 전에 아이를 바꾼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장면이 찍힌 CCTV 등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석 씨가 친모가 맞기 때문에 바꿔치기도 석 씨가 했다고 봤습니다. 석 씨가 아닌 다른 이가 막 태어난 신생아를 산모 몰래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여아를 몰래 바꿔치기 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까지 한 전대미문의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 없이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울다 잠깐 정신을 잃기도 한 석 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 집에 3살 아이를 홀로 남겨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 씨에 대한 항소심은 모레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을 놓고 법원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국화꽃을 놓아두면서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유족을 이자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자리에 아버지가 국화꽃을 내려놓습니다. 시들 때까지만이라도 치우지 말아달라는 쪽지와 함께 놔둔 꽃다발이 이틀 만에 사라지자 다시 현장을 찾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딸은 6살짜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애기 아빠 그냥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왜 안 와? 아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아빠가 고등학생들한테 맞아 죽었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사건 당시 현장의 CCTV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목덜미를 가격한 게 진짜 맞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지난 4일 밤 A씨는 고등학생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지듯이 완전히 숙여진 상태에서 가다가 저게 얼굴을 박히면서 미독이 없는 거예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원인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법에 따를 수밖에. 그러나 이 어린애를 둔 가장이 지금으로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영상이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무혐의를 받았다며 장난스럽게 영상을 찍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중심으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지난해 한 어류 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길거리에 내던진 물고기들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하는 건 동물 학대라면서 고발을 했는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동물 학대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몸부림칩니다. 일본에서 식용으로 수입된 방어와 참돔입니다. 지난해 경남 어류양식협회가 연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검역을 완화해 일본산 활어가 국내 시장을 잠식했고 이 때문에 어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산 활어는 따로 비닐에 담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한 동물보호단체가 집회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했다며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어류도 포함됩니다. 식용 목적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 측은 이 물고기들을 먹으려는 목적 없이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학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개월여 수사 끝에 동물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나눠준 국내산 활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이 아닌 어류에 대해 수사기관이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축제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기른 물고기여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류동물에 대한 동물학대가 인정돼서 처벌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찰이 현 시점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해서 송치한 것 또한 매우 큰 의미라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20명 가까운 LH 고위 간부들이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땅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개혁안엔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취업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떠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LH의 위상은 추락했고 업무용 차량에 새겨진 LH 로고를 가림판으로 가리는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정부는 LH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원급 7명만 대상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되면 퇴직한 뒤 3년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퇴직한 고위직이 평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급과 2급이 17명,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각 1명, 총 1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퇴직자가 8명인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습니다. 이들은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 LH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고위 임직원들이 여전히 재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죠.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정관 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의 한 매장에 물품 공급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서입니다. 점주는 본사에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맘스터치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닫힌 가게 문 앞에 영업을 멈췄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사람들에게 메뉴판 대신 호수문을 줍니다. 지금 본사로부터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꾸려온 황성구 씨는 지난주 토요일 영업을 멈췄습니다. 본사가 식재료 등 물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황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3월 황 씨는 전국 맘스터치 점주들에게 최근 거의 모든 매장에서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냐며 곧 만들어질 가맹점주 협의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본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매장은 57%이고 43%의 매장은 매출이 오르거나 그대로인데도 거의 모든 매장이라고 말해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황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본사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계약도 끊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점주협회장을 맡아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 주장합니다. 문제가 된 글엔 56명의 점주가 같이 이름을 올렸지만 자신만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사이입니까? 솔직히 명예훼손 이런 것이 소위 가진 자의 갑질 아닌가요? 맘스터치 본사는 황 씨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수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조장해 가맹본부 업무를 방해했다며 물품 공급 중단은 계약 해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씨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은 것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유럽에 수출한 국내 라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조사했더니 발암 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다른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이 역시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걸 두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쓴소리하라고 만든 준법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회의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이 부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준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논의하고 관계사 내부 거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준법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청와대 결정을 존중하고 이후 취업 제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했을 때 내놓은 원론적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한 준법위.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준법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위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등 준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책임을 지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준법위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입장을 내놓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재구속된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삼성의 앞날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너 체제냐, 전문 경영인 체제냐를 두고 논란이 커졌지만 준법감시위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운영을 하는 동안에 삼성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떠한 제대로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현실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와 언론학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독소 조항에 대한 일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걸 통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고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법을 하루 만에도 뚝딱뚝딱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드시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관련 전문가, 법학자뿐만 아니고 언론학자 또 기자들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공인과 대기업 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를 포함한 여러 언론단체, 언론학회, 시민단체가 권력 견제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해온 것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공직이 아닌 권력자의 측근의 경우 예외 조항을 피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게 한 대목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지만 대기업만큼 영향력을 주는 중견기업은 여전히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 취재와 보도를 받기 위한 이른바 공세소송 우려도 여전합니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소제기부터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에 따른 위축 효과는 방지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라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앞으로 신용대출은 자기 연봉만큼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는 이들이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기로 한 건데
자산을 늘리고 집 사는 데 필요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라고 했다는 소식에 젊은 층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연봉 대비 그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출 여유가 좀 이렇게 나온다는 걸 갑자기 이제 뭔가 그렇게 좀 줄여버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확 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 차례의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로 내놓은 조치입니다. 1억 원 넘게 돈을 빌릴 때 현재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못 넘게 하는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하 대출엔 규제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1억 원 이하 대출을 받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구입, 주택 구입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20, 30대가 많아진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실제로 적용된다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 등을 고려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소득 넘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 적용을 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입니다. 한꺼번에 한도를 낮추면 부담이 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도를 줄여나갈 수는 있어도 그거를 한 번에 탁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금감원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요청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뉴스리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또 실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8.15 광복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의 무덤 앞에 술 한 잔 부어놓으라는 윤봉길 의사의 말과 함께 윤 전 총장이 그 뜻을 담아 순국 선열들에게 술 한 잔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함께 첨부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영정 사진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편집상 문제로 생긴 해프닝이라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참배하는 사진 여러 장을 실무자가 글과 함께 올렸는데 페이스북 편집 시스템상 가장 먼저 첨부한 사진이 안중근 의사 사진이 크게 떴다는 겁니다. 캠프 측은 논란이 일자 안중근 의사 사진은 삭제를 했는데요. 다만 남은 5장 중에서도 윤봉길 의사 관련 사진은 없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혼동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 틀릴 걸 틀리고 실수할 걸 해야지라고 했고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런 표현으로 비판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구분할 두 위인의 얼굴을 설마요, 헷갈렸을까요? 또 영정에 안중근 의사라고 이렇게 써 있는 만큼 혼동한 것으로 보는 건 좀 무리한 비판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이 윤 전 총장이 이한열 열사를 가리켜 부마항쟁을 언급했던 일까지 소환했는데요. 당시에도 해명은 억지 공격 좀 그만해라 이런 식이었죠. 저도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이한열 열사의 그 체류탄을 맞고 쓰러진 그 사진을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희 나이 또래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논란의 경우 글과 사진이 꼭 일치하란 법은 없겠지만 윤 전 총장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돕고 있는 참모들이 주변에 수십 명은 좋게 될 텐데 그거 하나 딱딱 맞추지 못하는 실수를 해서 후보의 스타일 구기게 할 필요 있을까요? 다음 브리핑은 목격자를 찾습니다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현장으로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나무를 죽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3그루나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가로수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청은 누군가가 고의로 나무를 죽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로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때는 지난 6월입니다. 한 커피 전문점이 들어올 건물 공사가 한창인 곳인데요. 이 건물주가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이 구청이 가로수 2그루를 배도록 허가했고 단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물 앞에 있던 3그루도 서서히 이렇게 말라 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구청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다량의 농약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구청은 이 같은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건물주는 이 구청 측에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직접 현장에서 건물주를 만나봤습니다. 이 2그루는요, 이 구청에 나무값 400여만 원을 주고 베어낸 게 맞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건물 앞에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져서 좋은데 뭐하러 없애겠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은 일단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 달 중 기존의 나무와 같은 크기의 가로수를 다시 심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가로수를 교체할 경우 어린 나무를 심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큰 가로수가 싫어서 일부러 버린 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가로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번 사건은 주변에 CCTV가 있지만 저장 기간이 짧아 뚜렷한 증거물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써붙인 대로 목격자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니 나무 살해범의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일도 생기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찍힌 54살의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 장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그동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한 교수의 노력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1922년 1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입니다. 국제공산당 대회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 지금의 동아시아 지역 반식민지 혁명자들의 대회입니다. 객석에 앉은 건장한 체구의 남성,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 장군의 나이 54살,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함께한 최진동 장군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지 입김도 뿜어져 나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고 허리춤에는 레닌에게 받은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홍 장군 옆에는 임시정부 외무차장을 지낸 현순 목사, 여성 독립운동가 김원경, 권혜라 선생도 있습니다.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 선생, 카메라가 어색한 듯 웃는 여운영 선생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들이 모인 건 러시아로부터 독립운동을 도움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반병률 교수가 러시아에서 찾았습니다. 78년 만에 귀환을 기리며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홍 장군이 대회에 써낸 참가서도 공개됐습니다. 직업은 의병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분은 농사, 소속은 의병대라고 썼습니다. 일본군과 싸워 진 적 없는 독립군 장군이었지만 스스로 농사짓는 의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희망은 독립이었습니다. 독립군은 의병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정의로운 병사다. 자발적인 누구 강압에 의해서 징발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의병이다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기념관은 기증받은 자료를 특별 전시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륙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제주도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0도로 전국이 25도에서 31도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